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1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 문제풀이 변액 길잡이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자, 이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표현,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거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결정하냐. 자,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년 8회 어떤 주기로 이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 월 1회다, 분기 1회다, 반기 1회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이게 오답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년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출제가 잦은 부분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 자, 보험료 산출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3위원 방식, 현금 흐름 방식. 자, 세 가지 예정 기초율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 3위원 방식이죠. 현금 흐름 방식은 이 이외에도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판매량 등을 반영하여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 키워드 또 나왔습니다. 최적 가정으로 책정한다라고 표현했으니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변동보험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산정이 되죠. 예,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 계산하죠. 그래서 월 1회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변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죠. 예금자 보호하는 겁니다. 자,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자,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 자, 이 정도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또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또 예금자 보호가 되는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과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예,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지선다형입니다. 다음 중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접금융, 간접금융. 자, 이 금융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다.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보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거래를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쏙 빠져있죠. 그래서 리스크는, 예, 자금을 거래한 당사자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금융에 대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증권회사가 해당이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빠지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그게 직접금융이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간접금융에 대한 방식이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맞는 걸 찾는지 틀린 걸 찾는지부터 구별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1번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만기 전 중도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가 가능한 양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죠.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매도, 매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래 가능하죠. 그죠? 2번 콜 시장은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초단기 자금시장이다. 이게 바로 콜 시장이죠. 3번 기업업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이게 키워드죠. 발행한 융통업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량 조절하기 위한 증권이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을 합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발행을 하고요. 개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래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통화안정증권의 특성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 주식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인 지위가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우선주가 되겠죠. 후위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후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의 공시제도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업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예. 자본시장법에서는 또 폭이 더 넓습니다. 2번 자본시장법상 유통시장 공시 중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는 되게 급박한 건데 공개매수 신고서는 이렇게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 얘는 기타 공시사항인데요. 일단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 공시, 처음에 이제 증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하는 공시죠.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하고 증권신고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작성하는 것이 증권신고서니까 발행시장 공시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4번 회사의 정관, 이사회 의사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등을 비치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둬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우리 그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합성채권 중에서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즉 신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런 권리를 행사를 하더라도 채권의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하고의 채권의 권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할 때 추가로 자금을 부담을 하고 신주를 매입을 합니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지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돈 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와는 달리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죠. 공통점이 아닙니다. 4번 신주인수권만 별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분리형 이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도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채권 가격. 채권 가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이번에 맞게 설명한 거 찾는 거네요. 채권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죠. 반비례.
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은 가치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2번, 잔존 만기가 짧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돼요.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야 유통 수익률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이 기간 전부 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짧을수록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크다. 자,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약 1%면 1%에서 0.1만 변해도 큰 겁니다. 근데 10%일 때 0.1 변했다. 이건 뭐 10% 0.1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크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겠네요. 4번, 유동성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는 걸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즉 황금성이 높죠. 채권의 가치는 되게 높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아져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채권의 가격,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채권의 발행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본 조달 형태는 대부증권이죠. 예, 대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빌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달 자금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남의 돈이죠. 남의 돈 빌린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부증권 타인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증권에서 주식과의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얘도 그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 요 정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출자죠. 출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같이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는 거니까 대부증권이죠. 그 다음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네요.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고 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얘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로 된 계약에서는 보험 차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정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꼭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 10년 이상 유지했다 뭐 이런 걸로 함정을 파놨다 뿐이지 법인의 보험계약은 거기서 보험차익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소득별 과세, 뭐 양도소득, 종합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뭐 이런 거 있죠.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해에 원인이 이 소득이 발생한 원인이 그 해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양도소득이 뭡니까? 부동산 10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서 발생한 차익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 이익이 양도소득이 생긴 게 10년 동안 원인이 발생했죠. 퇴직소득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해에 일어난 소득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어떤 과세하죠?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분류과세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증여 상속은 유형별 포괄주의가 아니죠. 완전 포괄주의죠.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합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것은 이자 배당소득이죠. 자,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가 끝나죠. 몇 퍼센트입니까? 14% 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로 끝이 납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종합과세 하겠죠. 자, 그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상식이네요. 자, 일과 주거에 있어서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뭐 한 번씩 요즘에 언급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 유형. 뭐 디지털 두 번 더 왔으니까 일단 뭐 디지털이 들어갔다 잘 모르시겠으면 뭐 그렇게 상식은 실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조금 좀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 때문에 오히려 점수를 까먹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유출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적립 방식이다. 자,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 뭐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순보험료 방식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질멜식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많이 이 책임준비금을 이런 시간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순보험료식이죠. 그래서 많이 쌓아버렸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적립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 초기에 신계약비 지출 비용 부담이 적어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적다. 제가 많이 쌓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어요. 적립 규모가 크다라고 해야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사업비 뭐 얼마가 들지 일체 고려하지 않고 난 일단 책임준비금부터 쌓을래. 이게 바로 순보험료식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는 위험보험금 충당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안 한다는 거죠. 오로지 다 거기에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지분은 1번, 3번, 4번이고요. 자, 이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도 시험 문제에 그렇게 빈도가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께 공부를 해 주시는데 이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이 지문 4개를 만들기가 충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서 부합계약이 필요한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유상 쌍무, 뭐 낙성 부합, 사행계약성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합 계약성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 쌍무 양쪽이 다 의무, 이건 쌍무계약성이죠. 2번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보험약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서 계약자는 전체를 동의를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죠. 계약자 개개인별로 맞는 약관을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 일부만 수정할 수가 있냐 그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게 부합계약성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이어가면 그래서 보험회사 미리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 다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장래에 우연한 사고 발생. 이거 사행계약성이죠. 4번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자와 보험회사 서로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낙성계약성이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가 않죠. 의사만 합치가 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을 한다. 청약과 승낙. 바로 이게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3가지가 나오죠. 일시납,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 적립식 저축성 연금보험이죠. 세 번째가 종신형 연금보험. 이 3가지를 계속 섞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실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보다는 월 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지문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는 이제 참조만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맞는 것을 찾았으니까 세 개는 뭐 이제 다른 데서 가지고 왔겠죠. 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지문 살펴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1인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일 거. 요거는 일시납, 예,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5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거. 일단 이건 뭐 월 적립식이냐 아니면 종신형이냐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50세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거의 50세는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다 55세 기준이다. 연금 관련돼서는 55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50세는 일단 틀렸다고 의심을 하시고 보셔도 여러분께서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50세는 틀린 겁니다. 55세죠. 세 번째,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월 적립식 연금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요건이죠. 4번,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이 모두 소멸을 할 것. 소멸을 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신형일 거야. 이렇게 유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출요건. 인출요건 크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빼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납입기간 중 매년 2,400만 원을 납입하고 인출한다. 저는 이 지문 처음 봤습니다. 뭐 이건 뭐 틀렸다가 아니라 이건 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일 것 같습니다. 2번, 가입자가 55세 이후, 제가 웬만하면 다 55세라 그랬죠.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을 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틀린 지문은 1번, 전혀 해당이 없는 하나 그냥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2,400만 원이라는 하는 그 금액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연 설명한 거지 1번의 지문이 뭐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얘는 전혀 근거 없는 해당이 없는 뭐 뜬금없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적 규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받죠.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잘 꼬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음으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 요건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일단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죠. 시험만 합격하면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변액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지가 않죠.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을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듯이 변액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상품을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4번이겠네요.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요걸 좀 꼬아서 내려 그러면 뭐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답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보겠습니다. 예, 뭐 변동보험계약, 기본보험계약, 특약 다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박스에 이렇게 표로 딱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표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맞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변동보험계약의 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최저보증금액은 계속해서 낮은 최저보증금액은 어떠한 경우도 운용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보증을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낮아지질
않습니다. 2번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지 특별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기본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게 기본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번 변동보험계약은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다, 발생한다. 이것도 굉장히 오답 지문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